뭐 내가 만약에 결혼을 예정하고 있다. 그럼 내가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규로 이 주택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 중에서 가장 젊은 분들이 아마 신혼부부일 거예요. 그 신혼부부들 입장에서는 내가 좀 저렴하면서 좀 입지가 좋은 전월세를 가고 싶은데 그런 것도 없을 거고, 매매로 하자니 대출도 안 나오고, 그나마 되는 대출 6억도 줄어든다는 소문도 들리고, 마음이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 불안하죠. 불안하죠. 둘 중에 하나예요. 불안하니까 빨리 사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안타깝죠, 되게.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빨리 하라고 해요. 아.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어리 박지입니다. 자,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저희 채널 보면서 어떤 걱정하고 계실지 다들 뭐 마음이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올해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 이후에 가장 먼저 떠올리신 게 이 보유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남 3구와 한강벨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공시가격 상승률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보유세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실제 보유세에는 과연 얼마나 반영이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는지 살펴보고요. 이 절세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오늘 마련해 봤습니다. 자, 제네시스 방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제네시스 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을. 네, 고맙습니다. 오늘 좀 네. 시원하게 고민 해결해 주시기를 저희가 부탁드리면서 일단 서울 공시가격 네. 18.67%가 상승했다라고 나왔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높다라고 봐야 되나요? 역대 세 번째. 세 번째로. 네, 그러니까 이제 공시가격 측정 한 날짜로 보면은 역대 네. 한 세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18.67%이기 때문에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평균이라는 개념이라는 거는 다 더해가지고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반에 예를 들어서 뭐 수학 평균 점수가 뭐 50점이다. 네. 그러면 어떤 애가 있죠? 100점짜리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한 20점 맞은 애도 있어요. 네. 자, 무슨 말이냐면 18.67이니까 평균이 이렇기 때문에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은 29%가 있습니다. 성동구입니다. 성동구. 그러면 성동구 내에 29% 평균이기 때문에 또 높은 녀석이 있겠죠. 그래서 좀 많이 올랐다 싶으면은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한 40%. 뭐 이렇게 오릅니다. 그래서 역대 세 번째고 굉장히 좀 높은 수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구별로도 뭔가 네네. 아파트별로 이제 많이 상승한 곳이 있고 별로 얼마 네네네. 상승하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이제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기준으로 평균을 내서 네. 봤을 때 네. 작년 대비 올해 세금이 평균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봐야 될까요? 한 1.5배. 1.5배. 1.5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아까 성동구가 가장 높은 29%라고 했었잖아요. 네. 뭐 노원이라든지 좀 강북 쪽은 한 2%, 3%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약간 더 적게 오르는데 네. 뭐 약간 좀 대표 단지라고 할 수 있는 마레프. 약간 좀 그래도 좀 비싸죠. 네. 마레프 같은 경우에 전용 84 같은 경우에 작년 한 250만 원 정도? 그런데 올해 한 4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공시 가격이 한 30% 정도 오르면은 보유세는 거의 한 50%, 한 1.5배 정도 오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억 이하라든지 그런 곳들은 네. 뭐 그렇게까지 아주 막 많이 올랐다고는 좀 뭐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10억 같은데. 이하의 네네네. 아파트라면 네. 보통 한 15억에서 20억대.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흔히 말하는 강남권, 반포, 서초, 압구정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곳들은 절대 금액도 큽니다. 예를 들어서 뭐 1,800만 원 정도 나왔던 신현대 구차. 네. 평수가 좀 커요. 네. 근데 거의 한 2,800만 원 정도. 거의 한 3,000만 원 가까이 나오고요. 근데 그런 원벨, 곳은 네네네. 집이 한 채당 얼마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보통 한 50억, 60억이 넘죠. 5, 60억. 그러니까 이제 집값으로 비율로 따지면은 뭐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느껴질 수도 집값을 듣고 나니까 네. 근데 이게 또 있는데 그 집값은 바로 내가 현금으로 이렇게 그럼요. 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중요한 걸 짚어주셨어요. 네. 우리나라 이제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네. 집값하고 연동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샀을 때 10억짜리 집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얘가 슬슬슬 오르더니 한 10년 지나니까 2배가 됐단 말이에요. 20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동안 나는 실거주 집이니까 이 집을 안 팔았거든요. 그런데 보유세는 처음 취득한 10억이 아니고 20억으로 내려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계속 내가 이거를 처음 10억짜리로 내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샀고, 나는 뭐 이게 다른 데 투기한 것도 아니고 실거주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집값이 오르니까 보유세도 계속 오르는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은퇴 시점을 앞두고 있다거나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부담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뭐 그래서 돈이 부담돼서 막 집을 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네네. 지금 이 세금 구조상 또 네. 내가 뭐 50억 집을 가지고 있다가 50억 집을 팔았을 때 네. 똑같은 50억 집으로 갈 수 없는 못 사요. 구조잖아요. 못 사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맞습니다. 부분도 있어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뭐 아무 노력 없이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그 정도 네네네. 세금은 또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도 있고 네네.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뭐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고가주택 보유하고 네. 계신 사람들 중심으로 일제히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가장 지금 조심해야 되는 분들은 고가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다주택이신 분들, 이분들이 이제 가장 좀 리스크가 크고요. 네. 그 다음은 고가 주택.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고가 주택 보유세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이후에도 좀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오르는 녀석들만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조심해야 되는 분들이 다주택이신 분들, 구체적으로는 3주택 이상이면서 종부세 과표가 12억이 넘는 경우. 그럼 이제 종부세 과표가 12억이면은 대략 시세가 한 40억 정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두 채, 뭐 부산 하나 있는데 그 세 개를 다 더하니까 한 40억 정도가 된다. 그러면 올해 종부세도 중과라고 해서 양도세만 중과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세금을 좀 많이 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가주택 보유자이면서 다주택자이신 분들이 이제 네네. 가장 먼저 대비를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 내가 한 채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도 좀 고가에 속한다라고 네. 한다면은 요건 역시 좀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세금이 뛰는 건지 공시가격 상승률보다도 지금 세금이 더 많이 뛰는 구조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보유세가 되게 어려워요. 네. 일단 보유세는 크게 두 가지,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재산세는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시가격 혹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걸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과표가 나오고 이제 세율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건데 문제는 그 재산세 기준에서 나온 걸 그대로 종부세에서 가져와요. 근데 종부세는 또 국세예요. 그래서 이쪽은 관할부서가 세무서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구청에서 했어요. 송파구청. 근데 이쪽에서는 송파세무서에서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틀리면 여기서 뒤쪽에서 다 틀리는 거예요. 어쨌든 계산도 되게 복잡하고 이중과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종부세에서 재산세 부분을 빼는데 말만 들어도 되게 복잡하죠. 그런데 여기서 더 복잡한 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공시가격, 시세의 대략 현재 한 70%입니다. 그런데 이 공시가격을 이제 시세 대비 뭐 80%, 90%까지 올리겠다. 그걸 현실화율이라고 하거든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90%까지 올리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좀 있고 두 번째는 뭐 공제금액, 세 번째 공정시장 가격 비율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순하게 말해서 집값이 작년에 많이 올랐어요.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시세 69%, 70%를 적용하면 공시가격이 무조건 오르죠. 그러니까 재산세, 종부세가 무조건 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게 뭐냐면 공시가격은 1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해요. 작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1년치를. 자, 그런데 우리가 서울 한강벨트, 마포 이런 데 보자고요. 작년에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최근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한다고 약간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떨어지는 게 최근 2월, 3월이거든요. 이건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팀장님하고 고가 면담을 해요. 1월부터 10월까지 내가 엄청 잘했어. 거의 막 S야 S. 근데 11월 딱 한 달 내가 실수했어요. 근데 이제 후광 효과라고 아시죠? 팀장님은 11월 한 달 그것만 기억하는 거죠. 너 잘못했잖아. 딱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오른 것만 반영시켜버리는 거예요. 최근에 떨어졌는데. 이게 공시가격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금 소유자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억울하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올해 2월 달, 3월 달에 내려갔으니까 내년에 좀 내려가겠네요. 기억하겠습니까? 올해 고가 다 끝나는데.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래서 공시가격이 시세랑 이렇게 싱크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럼 공시가격이라는 거는 불규칙하게 이렇게 뭔가 불규칙하기보다는 네네. 매년 1년에 한 번씩 내는 거는 아주 규칙적으로 나가는데 네. 이게 실시간 반영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집값이라는 거는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막 이렇게 시세라는 게 매달 책정을 하는 게 아니다 그쵸. 보니까. 주식만큼은 아니더라도 네네네. 그래도 뭔가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공시가격은 1년에 딱 한 번 발표하고 그걸 가지고 보유세를 전체를 매기기 때문에 네. 시세랑 너무 붙이면 안 돼요. 우리 집이 10억인데 갑자기 언제 11억 됐다가 9억 됐다가 막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1년에 딱 한 번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현실화율을 예를 들어서 95%, 100%에 맞춰가지고 우리 집이 10억이면 공시가격도 9억 5천이야. 근데 갑자기 뭐 세계 경제 위기가 왔어요.
아니면 중동 전쟁이 장기화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8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래도 보유세는 9억 5천 기준으로 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걸 시세에 한 대략 70%로 맞추고 이렇게 버퍼 여유를 둡니다. 역전되는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막기 위해서. 그런데 이걸 처음 올리려고 했던 곳이 이제 문재인 정부였었죠. 실제 90%가 맞추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기준이 고가주택, 그 당시 기준 시가, 예를 들어서 뭐 잠실이라든지 강남에 있는 15억짜리 그걸 90%로 맞추려는 해가 작년 25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대로 됐으면은 엄청나게 보유세가 올라갈 필요가 근데 있었죠. 이게 지금 네. 현실화율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네네네. 지금 69%로 동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네네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네. 문재인 정부에서 올리려고 로드맵을 발표했다가 네. 이제 정권이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그걸 이제 69로 맞추고 네. 다시 로드맵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법 개정까지 못 갔어요. 아.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정권이 또 바뀐 거잖아요. 새 네, 정부가 네, 들어선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이재명 정부에서도 분명히 뭔가 로드맵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90으로 할 거냐, 아니면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70으로 할 거냐. 느낌 오지 않아요? 몇 퍼센트 할지?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또 이 보유세라는 네, 거를 네, 네. 이제 굉장히 그 마지막 카드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만약에 이게 잡히지 않으면 그 다른 것들도 또 같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긴 그래서 하거든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보유세 굉장히 좀 대비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지금 잘 살고 있는 집을 네. 보유세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팔거나 팔아요. 그럴 수는 없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팔고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출도 안 나오고. 뭐 10억짜리 집을 팔게 되면은 뭐 세금을 또 얼마를 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나중에 또 새로 내가 집을 살 때 취득세를 또 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있기 때문에 사실 한 단계 정도 낮춰서 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맞아요. 상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근데 종부세 대상 가구도 또 급증했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이것도 뭐 다 같은 맥락인 건가요? 네네. 올해 거의 한 46만 7만 정도 예상을 하는데 네. 이게 언제 때하고 비슷하냐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보유세가 급등했던 시기가 21년도예요. 네. 그리고 22년도 이제 대선이 있어가지고 정권 넘어갔잖아요. 21년도 그때가 48만이가 됐었어요. 거의 그 수치하고 지금 비슷합니다. 아마 조만간 50만 넘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법은 그걸 못 따라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도 매매 가격 12억이고 기준시가 같은 경우 고가주택도 기준시가 12억인데 공제금액도 지금 9억 12억에 머물러 있거든요. 지금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종부세 대상 가구는 계속해서 급증할 수 있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맞는 거였죠. 소위 말해서 부유세, 초부자를 대상으로 이제 과세하겠다. 그런 취지로 만들어서 상위 1%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 뭐 상위 1%가 아닐 것 같아요. 경제 인구가 뭐 한 2천만 명? 이렇게 봤을 때 상위 1%면은 2만 명? 2만 명도 안 되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벌써 40 몇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1%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지금 뭐 상속세도 보통의 세금이라고 하잖아요.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상속세 낸다고. 종부세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이게 좀 네. 그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맞아요. 벌어지는 상황인 거죠. 가격은 많이 오르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법은 못 따라가고 있고 정확하게는 가격이 오른 게 아니고 네.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부동산 세금이라든지 네. 뭐 예전에 이제 뭐 공인중개소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뭐 몇십 년 전에 맞아요. 이제 책정이 된 거를 맞아요.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논란이 네네. 됐던 적들도 있고 이제 그거를 손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네. 나왔는데 이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이게 시간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그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도 그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일어나는 문제다. 이런 부분들도 좀 손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타격이 가장 큰 거는 역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가주택 보유의 다주택자들인 건가요? 1차적으로는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임차인이겠죠.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애를 좀 이렇게 학군지에 키우고 싶어요. 뭐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3대 학군지가 있잖아요. 뭐 대치동, 목동, 중계동 이렇게 있는데 뭐 그중에서 이제 대치동 인기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치동에 내가 들어가서 자가주택은 너무 비싸니까 잠깐 한 3, 4년 정도만 전세나 월세로 지내고 싶다. 근데 전세나 월세를 지내고 싶은데 보통은 거기에 이제 아파트들이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좀 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거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없죠. 제공해주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대치동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내가 다른 데서 살고 우리 집을 전세나 월세, 합공지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실성인의 마음으로 제공해 준 사람 없겠죠. 무슨 말이냐면 최소 주택이 2개 이상이 있어야 돼요. 다주택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유세가 이렇게 많으면은 다주택 유지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주택 유지를 못 하니까 하나를 팔아요. 그리고 하나는 제일 좋은 거 남겨놓고 내가 그냥 거기에 대해서 실제 그냥 거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전월세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임차인 분들께서 굉장히 좀 높은 가격으로 거기에 대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만약에 보유세가 높은 상태에서 내가 이걸 못 파니까 나는 그냥 하나 실거주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이거 내가 전세나 월세로 줘야 되겠다. 그런데 보유세가 올라가니까 집주인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소위 말해서 본전 생각을 해요. 나 이거 그대로는 못 내겠는데 세금을? 그러면은 전세나 월세를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거는 뭐 그냥 상식적인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이걸 손해보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매각하거나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전월세를 올리거나, 그래서 그 다음에 예상되는 게 보유세가 올라가잖아요. 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뭐 건드릴 거예요. 이건 거의 90% 이상이에요.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이제 그런 다주택자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네네네. 노리고 만들어낸 법안, 세제 개편 뭐 이렇게 저는 생각도 드는데 네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 정부에서도 네네. 이건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또 이제 법인들도 뭐 주택을 네네네.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사람들이 몇천 채, 뭐 몇백 채씩 갖고 있는 그런 집을 시중에 내놓다 보면은 물량이 많아지면서 네네네. 부동산 가격의 전체적인 하락이 올 것이다. 이렇게 네네.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일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약간 시계열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시점 딱 예를 들어서 지금 26년 4월이잖아요. 네. 26년 4월 하나만 보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시계열로 봐야 돼요. 26년, 27년, 28년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매년 신규 수요가 발생합니다. 매년 신규 수요가 얼마 발생하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만 6천 정도예요. 매년.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 게 일부 너무 지나치게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임차인한테 피해를 줬다거나 당연히 시정돼야죠. 그래서 매물이 좀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매수하는 임차인들이 뭐가 되죠? 지금 문제가? 대출이 안 나오죠. 그쵸. 대출 안 되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사죠. 네. 두 번째, 나는 집이 없어서 그냥 전월세를 지내고 있었는데 우리 집 집주인이 보니까 보유세를 엄청 때려맞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나도 사면 저렇게 맞는 거 아니야? 안 사지 않을까요? 맞죠? 네. 세 번째,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저는 열심히 돈을 모아서요, 뭐 대치동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옆에 뭐 잠실, 송파, 강동, 저는 이런 데를 좀 사고 싶어요. 제가 원하는 곳은 이쪽이에요. 근데 거기에 신규 주택 공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사요. 맞죠? 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시계열로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매년 4만 6천이 필요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네. 내년 1만 호가 공급이 안 됩니다. 어,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적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정부 고위 관계자분 중에서 일부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매매로 내놔서 여기에 대한 임차 수요가 매매로 가니까 전월세 수요가 사라지니까 임대차 시장이 올라가는 거는 사라지지 않냐? 그럴싸하죠. 그거는 지금만 봐서 보면 그래요. 내년 또 생긴다니까요. 그럼 왜 또 생기냐? 3인 식구가 있으면 집이 한 채만 있으면 됩니다. 맞죠? 근데 뭐 아들이나 딸이나 자식이 나중에 독립을 하겠죠. 집이 필요하죠. 2개 필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두 부부가 이혼할 수도 있어요. 맞죠? 또 집이 또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생겨요. 자, 그러면은 27년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만약에 결혼을 예정하고 있다. 그럼 내가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규로 이 주택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 중에서 가장 젊은 분들이 아마 신혼부부일 거예요. 그 신혼부부들 입장에서는 내가 좀 저렴하면서 좀 입지가 좋은 전월세를 가고 싶은데 그런 것도 없을 거고, 매매로 하자니 대출도 안 나오고, 그나마 되는 대출 6억도 줄어든다는 소문도 들리고, 마음이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불안하죠. 둘 중에 하나예요. 불안하니까 빨리 사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안타깝죠, 되게.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빨리 하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좋아하시는 뭐 백 같은 거 있지 않으세요? 네. 브랜드? 뭐 예를 들어 어떤 뭐 에르메스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대한민국에 에르메스 수출 안 하겠다. 그 만드는 곳에서. 오늘 사야죠. 그럼 오늘 사야죠. 지금 촬영이 문제가 아니죠. 백화점 네. 오픈을 해야 되고 안 되면 당근 가야죠 지금. 네. 그런 거예요 지금. 저는 약간 그래서 그 불안 심리가 지금 훨씬 커지고 있다. 안타깝게도. 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보면 다주택자 고가주택 갖고 있는 분들이 보유세를 많이 내고요. 문제가 이제 그 다음은 임차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사실 부동산 시장이 한쪽에서는 이렇게 불안 심리가 커지고 네네. 있는 반면에 또 보유를 네. 하고 있는 네네네. 입장에서는 아, 이 세금 내가 얼마 내지 매일매일 걱정하다가 아.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매도마저도 잘 되지 않는다. 네, 맞아요. 뭐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달라지는 이 부동산 세금 관련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박민수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2부에서는 우리가 개인별로 어떤 상황별로 맞춤별 전략을 세워야 할지 좀 더 세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